아, 잘 쉬었습니까? 10분 쉬고 나니까 목소리가 좀 잠겼네요. 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을 공유해야 되니까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잘 보입니까? 아직 안 보입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챕터 1장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저랑 함께 공부할 내용이 그 교과목 이름이 이산수학이라고 그랬죠?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교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텐데,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예쁘죠?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재가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discrete mathematics다. 일단 뭐 말하니까 만나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이산수학도 미적분학처럼 수학 추상적인가라고 물어보고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이산적인 개념에 국한되며 다양한 응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은 어떤 것들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뭐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부터 시작해서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연락처에서 똑같은 이름은 못 찾았지만 손재범 교수는 찾았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하다 말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수학은 미분적분이라고 하는 해석학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이산수학이라는 과목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논리, 집합이란 말 들어봤죠? 그 다음 관계, 영어로 이야기하면 relation, 그래프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연결하기 위한 길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또한 그래프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순열,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에서 순열 조합 배웠죠. 그 안에서 나오는 퍼뮤테이션에 해당되는 건데 순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부울대수도 있고, 오토마트, 명제, 증명법, 함수는 기억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트리가 있고, 그래서 그래프랑 트리는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자료 구조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행렬은 선형계수학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논리회로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거기에 도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미분적분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조금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 숫자들이 뭔가 떨어져 있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쨌든 미분과 적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산수학의 개념을 비롯한 이산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래서 이산수학이 무엇인지 연속적 개념과 이산적 개념의 차이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실생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실생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물론 실생활 문제로 풀 때는 그 데이터가 양이 굉장히 크다면 손으로 풀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풀 거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수식, 그런 이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 이산수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이산수학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이산적 개념과 연속적 개념의 차이를 한번 언급해보고 수학적 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모델링할 것이며 그리고 이산수학이 지금 현재 여러 산업, 여러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긴 한데 실제로 없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쁜 그림이 나옵니까? 예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폰트가 참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때요? 자, 이산수학의 개요로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과학기술과 공학적 응용의 핵심은 수학이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과 공학적 응용의 핵심은 수학이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잘했나? 자, 지금까지 수학을 어떻게 잘했든 못했든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학기 저랑 같이 하면서 수학을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컴퓨터에 관계되는 그런 수학을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미분적 분학은 제가 2학년 때 다시 아주 깔끔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하기라고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수학의 머리에서 쭉 비워버리고 수포자도 있을 거고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동일하다. 비슷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discrete mathematics가 되겠다. 이산수학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추상화하는 것 또한 이산수학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모델링한다. 자, 이 말이 있는데 이걸 다 이제 일단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게 볼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A라는 친구가 A라는 남학생이 B라는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B 여학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A 여학생이 B 남학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호프집에 가서 가진 돈으로 술과 안주를 어떻게 시키면 잘 먹을 수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AI,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또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사람 이미지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주어진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접한다면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줘야 되겠죠. 말을 바꾸기 전에 일단 문제 자체를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든다는 말이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만드는 과정인 추상화 작업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쪽 가지치고 저쪽 가지치고 해서 추상화를 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뭐다? 수학이 될 것이고 그러한 수학을 뭐라고 그러겠다? 이산수학이라고 그러겠다. 자, 왜 수학이 필요하냐면은 컴퓨터는 불과 빛을 쏠 거냐 말 거냐, 전원을 연결할 거냐 말 거냐, 0 아니면 1이라는 두 가지 숫자만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학문에 대해서 뭔가 yes, no에 해당되는 어떤 조합을 처리해 주려고 그러면은 수학적인 랭귀지 말고는 뭐 국어를 사용할 겁니까? 영어를 사용할 겁니까? 그거는 컴퓨터가 몰라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기계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숫자인 거고 숫자와 관련된 학문이 수학이기 때문에 이산 수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배우게 된 이산 수학이 필요하다. 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discrete mathematics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뭐 continuous space에 있는 수학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문제를 모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산 수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뽑아내면 그 결과가 원래 문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컨디션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카운트 숫자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그런다면 말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문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수학이 뭐다? 이산 수학이 되겠다. 무엇을?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한 정의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Discrete Mathematics는 연속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수학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이산수학이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산수학에서는 집합을 다루고 정수, 관계, 그래프, 형식 언어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데 주로 이산적인 대성물들을 분석하고 응용하는 그런 분야에 이제 사용되는 학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수학의 분야를 미적분학, 대수학, 기하학, 위상수학, 복소론, 해석학 등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자 그러면은 수학에는 크게 대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칙 연산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안에는 방정식, 부동식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함수들을 해석하는 분야가 해석학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 그 다음에 적분, 그 다음 또 여기 나와 있는 복소수, 그 다음에 공업수학,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 즉 미분이라고 하는 것과 적분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함수들의 성질을 공부하는 분야가 해석학이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기하학이 되겠다.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measure, 크기를 측정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의 반지름이라든지 육면체의 부피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롭게 19세기죠. 1800년경부터 나온 이제 기하학의 한 분야인데 위상수학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여러분들 먹는 커피를 마실 때 머그잔에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잔이랑 그다음에 도넛빵이랑 같은 거. 도넛빵이랑 그다음에 머그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되고 손잡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가 이러면 호메오팩이라는데 이런 거 늘리고 그다음 찢지 않고 늘려서 뭐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것을 같은 이제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같은지 다른 건지 공부하는 분야가 위상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는 크게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수학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수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수론은 암호학의 제일 기본되는 학문이 정수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압축,
그다음에 영상 이미지 압축에 관계되는 것은 해석학에 관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론 이 가운데에도 뭐가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선형대수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된 과목이 있거든요. 선형대수학이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대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선형대수학이 있습니다. 선형대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지를 다룸에 있어서 영상 처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도 도움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과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여기 나중에 AI라든지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필요한 내용들 요즘에 기하학이라든지 위상수학까지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학문 4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대수학과 해석학과 기하학과 위상수학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요거랑 별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을 뭐라고 그러겠다?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요거에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관계된 자료들을 모아한 분야가 이산수학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는 이산수학,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형계수, 2학년 1학기 때 이야기하는 선형계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뒤에 있는 미적분학과 공업수학 같은 경우에서 약간 분야가 다른데요. 앞부분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 뒷부분은 뭐냐면은 기계공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체역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이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놈이 이산 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형계수를 공부하고 자 경우에 따라서 어디까지 미분적 분학까지 공부를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에 포함되느냐면은 영상 처리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은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학 중에서 이게 자료의 성질과 그것을 다룬 방법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까지 막 이야기했던 그런 수학에는 이산 수학을 이야기하기 전 나머지 것들은 어떤 내용이 부족하냐면은 자료,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만 주어졌을 때 숫자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다음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공부하는 분야가 continuous space상에 있는 수학, 기준의 수학.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회가 있다 그러면 학생이 여러분들 1학년 학생이잖아요. 이제 학생회 가입했나? 학생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각각 총무가 있고 그다음 각 부수별로 장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이라키 스트럭처 즉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자료가 될 텐데 그러한 자료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트리라고 하는 그런 자료에 담을 텐데 자료의 성질을 이야기하고 분석할 때 필요한 수학이 기준의 수학과 다른 이산 수학에서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학이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컴퓨터 좀 예쁘게 써볼까요? 컴퓨터 사이언스고 컴퓨터 과학이고 컴퓨터 과학이랑 그 다음에 공학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 사이에 있는 것이 다시 하드웨어까지 다루게 되겠죠.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깝냐면은 장애 소프트웨어 공학부 학생들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더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쯤에 있는 요 교집합에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필요한
제일 밑바탕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산 수학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배웠던 미적분학, 위상수학, 복소수, 추상대수, 해석학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분들 요것만 공부를 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실생활 응용 문제, 공학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뭐다?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룰 텐데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논리, 그 다음에 증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다룰 때 그래프, 트리를 다룬다는 거. 그 다음에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저기법을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형 대수를 다룰 때 숫자들이 나일인 행리를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랑 관계되는 회로에 관계되는 것들을 공부할 때 사용되고 그 다음에 논리에 사용되는 것 부열 대수라든지 보트마트라든지 논리회를 공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논리, 증명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그래프 트리, 제기법, 행령 이 정도까지를 공부하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회로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산적 개념이 되겠다. 이산 수학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뭐 이산 수학이 정확하게 뭔지를 말하지도 않고 이산 수학이 중요하다 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네요. 한번 쭉 한번 봅시다. 1번 수학적인 논리와 이산 수학의 기초를 익혀서 창의적인 사고의 폭을 넓히겠다. 논리력을 공부하겠다. A 더하기 B 이게 맞고 저게 맞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논리력을 쌓아야만이 그 다음 next 새로운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만 창의적인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짠다는 거고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새로운 걸 집어넣을 때 뭐다? 논리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떤 것을 공부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공학 분야 학습에 필요한 이산 수학적인 사고와 내용을 배운다. 실생활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배울 자료구조. 자,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보기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딴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수학적인 바탕이 필요하다. 자, 수학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분야의 바탕을 확립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이 지금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데 뭐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칩시다. 새로운 문제를 다룬다 치면 새로운 문제를 받았다. 10억짜리 과제를 받았는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기준에 있는 걸 갖다 쓸까? 기준에 있는 걸 갖다 쓰면 뭐 특허에 걸릴 수도 있고 남의 문제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창조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까? 뭔가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학의 힘이라는 거죠. 수학을 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았던 미분적 분학을 뭐 계산을 잘한다. 그것은 수학과 학생은 잘 몰라요. 수학과 학생들보다는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더 계산을 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계산을 잘한다. 계산은 우리 컴퓨터에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계산을 잘할 필요는 없어. 단지 뭐를 잘해야 되냐면은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지? 핵심이 뭐지? 핵심적인 내용을 잘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어디서 길러지느냐면은 수학적인
사고력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추상적 모델의 개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형성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장이나 부장이나 되고 나면 수학적인 내용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학부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지만 여러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거기서 막히는 순간 어디서 막히느냐? 수학적인 능력에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막히게 됐어요. 자, 지금부터 겁을 주면 안 되겠죠? 뭐 일단 나랑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산 수학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컴퓨터가 이산적 개념. 뭐 아날로그 컴퓨터는 뭐 없는 거잖아요. 디지털 개념이니까 디지털은 0, 1 숫자, 디스크리트 매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고 원래 이제 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학이 있고 매스가 있고 매스에서부터 컴퓨터 사이언스가 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다시 또 뭐가 나오냐면은 물리학이 있고요. 물리학에서 전자공학에서 어떻게 오냐면은 컴퓨터 공학으로 오죠. 그래서 뿌리가 두 가지예요. 이쪽에서 한 뿌리가 있고 이쪽에서 한 뿌리가 있어서 이 합쳐진 이 부분이 뭐냐면은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전자공학 아래에는 다시 또 뭐가 있냐면 통신공학이 있어요. 공학이 있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그 다음 통신공학 이런 걸 합쳐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IT, 정보통신이라고 정보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밑바탕에는 다 뭐가 있냐면은 이산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산적 개념과 연속적 개념의 차이가 뭘까? 요 시계를 보시게 되면 자, 디지털 시계는 9시 21분에서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면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22가 나오죠. 1 다음에 2가 바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을 보게 되면 1초 다음에 2초 그 사이에는 뭐가 없을까? 있잖아. 쭉 시간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계가 쭉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조심히 쭉 탁탁탁탁탁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속적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에 비해서 디지털 시계.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순간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것은 어딘가에 담아야 되죠. 담아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담아서 전송해 줘야 되겠지. 한번 흘러가는 것을 못 담죠.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되느냐면은 담는 방이 필요하다. 딱 유한계의 값이 필요하다. 유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디스크리트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뭐다? 이산적 개념. 그 다음 쭉 연결되는 게 뭐다? 연속적 개념. 그쵸? 뭐 시그널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장하려고 그러면 여기 하나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샘플링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나쁜 거. 퀄리티 나쁜 거. 그 다음에 영상 이미지도 어떻게 돼요? 화면도 그 뭐죠? 해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가는 순간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를 담는 것이 필요하고 유한계의 값에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릿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크릿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수학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산 수학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산적이라는 말은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원소, 연속, 그 다음에 그래서 영역을 보게 되면은 정수 영역, 정수나 자연수, 그 다음에 분리된 원소, 그 다음에 유한계,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 여기 디지털만 굳이 필요 없지, 컴퓨터 자체가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이상한 수학이 되겠다. 자,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 구조에 매핑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그러겠다.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야 되겠다. 왜 수학적 구조가 필요하죠?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을 나중에 예에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수학적인 모델링의 구체적인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주어진 문제의 상황과 배경을 분석해야 되겠다. 두 번째, 주어진 문제와 수학적 구조와의 매핑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수학적 기초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인데, 자, 주어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수학적 큰 구조, 이게 방정식일까, 함수일까, 관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공리가 무엇이면 논리, 기호, 집합을 어떻게 사용할까? 라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방정식을 풀던,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던, 뭐 인수분해를 하든 어떻게 해서 뭔가가 나오면 그 답이 답에 해당되는 어떤 요소들이 나오면 그놈이 원래 문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확인 작업까지도 필요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되면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들어왔잖아. 올해는 그 뭐죠?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 환영회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선배들이 신입생을 만나서 뭐 술을 한잔 사주기도 하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오처럼 친구를 만났다. 술집에서 안주를 시키는 문제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수학적 모델링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유나라는 친구가 친구들과 주점에서 회식을 한다. 친구들은 몇 명? 총 7명. 예산은 5만 원 있다. 자, 그 집에 보니까 파진이 하나 얼마더라? 5,000원 하고 동동주 한 개당 4,000원 합니다. 막걸리는 한 통당 2,500원. 동동주가 더 비싸긴 비싸구나. 동동주는 4,000원이고 막걸리는 2,500원.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안주값과 술값의 비율을 1대1로, 다시 말하면 전체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다 안 써도 될까? 다 써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5만 원 가지고 가서 술집에 가면 돈 다 쓰지 않을까? 그래서 다 쓴다고 생각하고 안주값 얼마? 25,000원, 술값 25,000원 쓴다는 말이고요. 술은 1인 1병 한다는 거네. 자, 그렇다면 친구들은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될까? 자, 요 아래에 있는 문제 관계식 보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7명이 술은 하나씩 시켜야 되고 예산은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술값과 그 다음에 안주값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전은 하나 5,000원, 동동주는 하나 4,000원, 막걸리는 2,500원, 소주는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주문하면 될까? 자, 여러분들은 술 좋아하는 친구들 바로 개선되지 않나? 나는 요즘 술을 안 먹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을 차근차근히 따져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파전의 개수를 x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동동주를 x2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걸리 개수를 x라고 그럽시다. 자, 뭐 세 개밖에 없죠. 안주 하나, 그 다음 동동주 하나, 막걸리 하나. 종류는 세 가지. 따라서 x1에 대해서 5,000원 곱하고, 그 다음 4,000 곱하기 x2, 2,500 곱하기 x 다 더한 것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합이 5만 원 돼야 되죠.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 안주값과 술값이 같다면. 여기 안주로 사용된 게 이 앞부분이죠. 안주로 사용된 것이 얼마? 25,000원이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 여기 뭐가 되겠다? 동동주, 1인 1병이라고 그랬으니까 동동주랑 막걸리 합이 몇 개? 7개 되겠다. 자, 봅시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지금 이게 함수가 사용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사용된 거지? 방정식이잖아.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자, 미지수 3개, x1, x2, x3. 그다음 방정식이 몇 개? 하나, 2개, 3개. 식 3개, 식 3개, 미지수 3개. 그러면 하나씩 1차 1, 방정식 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1, 선행 방정식 풀게 되면 5개가 나온다는 거. 자, 이와 같이 선행 방정식 풀 때 뭘 사용할 거냐면 나중에 배우는 행렬을 사용할 겁니다. 어쨌든 요 놈에서도 나중에 배우는 행렬을 써먹고 있다. 그래서 앞에 예제를 한번 쭉 다시 이야기해 보게 되면, 그냥 한번 살펴봅시다. 수학적 모델링에서 이야기했던 3가지 요소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어진 문제는 예산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주문할 안주와 술의 개수가 구하는 문제다. 문제가 예산에 맞춰서 안주가 몇 개, 술이 몇 개인지를 찾는 문제다. 그 다음에 문제를 수학적 구조,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구조는 뭘로 풀었죠? 방정식으로 설정했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풀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몇 개? 3가지. 미지수 몇 개? 3개. 그래서 풀게 되면 파진이 5개, 동정조가 5개, 막걸리가 2개 나왔다 쳐요. 자, 이럴 때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막걸리에 해당되는 값이죠.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한다면 문제가 맞을까? 막걸리를 마이너스 1.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답이 막걸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이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못 세웠든지, 그 다음에 방정식이 틀렸다든지, 그 다음에 방정식을 잘못 풀었다든지 3가지에 대해서는 한 스텝 한 스텝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와 같은 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델링을 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모델링을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의 전제 조건들과 상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해야 되겠다. 추상적 모델을 구성하게 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해야 될 것이고, 결과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말은 쉽죠. 나중에 차근차근 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잘하고, 추상화하고, 모델링하고, 사실 이렇게 이 스텝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학적 모델링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까? 전체적으로 구조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어떤 문제 모델링을 잘 해야 되겠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제 1-1 한번 볼까요? 간단한 자판기의 작동 원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음료수 자판기는 100원짜리 동전만 넣을 수 있고 투입한 돈이 300원 또는 그 이상일 때 자판기는 커피나 음료수를 내주고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아주 비교적 단순한 모델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자판기의 작동 원리를 이제 작동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이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림 1-17과 같이 1.7과 같이 투입되는 액수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0이었잖아요. 액수 0이었죠. 아무 액션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100원을 투입하게 되면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00원으로 할 수 있는 100원을 투입하면 그 상태는 당연히 100원 상태가 되겠죠. 100원 상태에서 또 100원을 투입하게 되면 200원이 될 거고 200원 상태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자 200원 상태에서는 또다시 100원이 투입되면 300원 상태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때 뭐가 되죠? 300원 이상 될 때 자판기는 커피나 음료수를 내준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300원 되기 전까지는 다 어떻게 된다?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반면에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하게 되면 앞에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동전 외에 50원짜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때에도 또 자판기는 커피나 음료수를 내주고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였어.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대기하고 그런 과정을 이와처럼 작동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중에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100원짜리 넣었는지 그러면 가만히 있다 돈이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작동하면 안 되겠죠? 돈을 더 넣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50원, 100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니까 이것처럼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필요한 이제 자료가 뭐냐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짤 때 모든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책 보고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많이 보지 않았나? 이 강을 건너는 문제인데 배를 타고 어느 가족이 강을 건넌다고 해봅시다. 이 배에는 한꺼번에 100kg 이상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그럼 뭐 나는 나의 몸무게는 비밀이고 어쨌든 자 여기 있는 몸무게 한번 볼까요? 아빠를 F라고 표현하고 아빠는 70kg 그 다음에 엄마는 50kg 엄마가 가볍네. 아들은 40kg이라 할 때 이들 모두는 몇 단계를 거쳐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건을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각자 모두 배를 저을 수 있어야 되겠다. 아들이 아주 어린 아이면 배를 못 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다 저을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할 것 같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 모두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엄마와 아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걷는다. 말 될까요? 자 만약에 아빠가 먼저 강을 건너갈까? 아빠가 70kg이니까 엄마랑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빠랑 아들을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왜? 합이 110kg이니까 100kg 넘어갈 가능해서요. 자 그러면 아빠가 처음에 갈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될 거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먼저 출발한다. 자 그런 다음에 먼저 둘이 가서 한 사람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표시하지?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강이 있다. 여기 강이 있고 여기가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갈 때 누가 오는지를 설명하면 될까?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아있으면 그렇게 대충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자, 봅시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여기는 father, mother, son, empty. 지금 배에 있는 여기는 배에 탄 사람인가? 자, 배를 타고 mother과 son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 mother, son이 있고 그 이쪽에서 뭐 간다? 엄마가 오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아빠, 엄마가 다시 이제 합해진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강 건너에는 아들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빠만 먼저 보내게 되면 엄마만 남고 그 다음에 아빠랑 아들이 있고요. 아들을 태워 보내고 아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 엄마가 있지 않았나요? 엄마랑 아들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다시 엄마랑 아들이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어떤 그런 도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산수학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자, 여러분 다 알려나 모르겠네. 그래프를 통해서 통신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그래프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행렬과 행렬식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에 푼다. 행렬 2학기 때 선행계수하게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상황의 논리적 분석을 하겠다.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나 다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부홀계수와 스위치 이론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의 원리, 컴퓨터 구조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기본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넣을까 말까. 그 다음에 오토마타를 통해서 이론적 기계 작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겠다. 문법과 언어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랭귀지, C나 파이썬이나 뭘 하든 그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 트리 개념을 이용해서 실세계 문제풀이. 사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있고 이사들은 각 부가 있고 각 부 아래에는 과장이 있고 이렇게 뭐 이거 어떤 형태입니까? 뒤집어 놓으면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겠다? 트리 구조. 즉 어떤 구조, 사회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 또한 트리. 그 다음에 소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때 트리가 들어갈 겁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될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적인 확률, 통계 분석. 자, 데이터 추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애널리시스, 빅데이터 뭐 그런 것들에 사용하는 거, 통계적 처리가 필요할 거고, 교통망에서 두 도시의 최단거리 구하는 거. 자,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어디에서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나? 사용되는 거? 내비게이션. 지금 서면에서 해운대 가져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에 막히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길. 이렇게 되는 거. 그래프. 어느 지점 지나고 그렇게 되는 거. 따라서 어떤 지점에서 지점까지 가는 어떤 길, 이런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 요 서면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지하철 타고 가게 되면 40분이고 그 다음에 30분쯤 되나 그 다음에 버스로 가게 되면은 뭐 50분인데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라 그러면 이게 좀 더 짧아지나 전용 자선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트가 달라지겠죠. 그런 웨이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통망이 막히는지 막히지 않는지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최단거리, 그 다음에 최단거리뿐만 아니라 제일 빠른 거리, 제일 빠른 패스를 찾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증명 방법을 통해서 엄밀한 증명을 하기도 하고 알고리즘의 이해와 분석에도 사용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차 산업혁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을 통해서
말이 끌던 마차를 자동차가 나와서 한 번을 쫙 가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마부들이 직업이 없어지고 운전수가 만들어졌죠. 따라서 이때 직업군이 많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힘이 생기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고 공장에서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자동화, 유통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진행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많이 앞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AI, 딥러닝, 머신러닝, 빅데이터, 가상현실, 여러 가지. 지금은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딥러닝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론은 문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막 이렇게 곽광을 받는 이유는 하드웨어가 엄청 좋아져서 빨라지고 싸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그냥 컴퓨터에 맡기면 되는 거였어요. 컴퓨터에 맡기는데 누가 컴퓨터가 알아서 하나?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겠지. 그래서 컴퓨터가 일을 하시도록 소프트웨어 따라서 어떤 직업이 더 필요할까?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과를 선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산업은 어떤 거 있을까? 인공지능, 신경망 같은 그룹이라고 하면 되고 사물 인터넷 IoT죠. 빅데이터. 이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요거 못지않게 요거도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할 때 필요한 핵심 기술은 뭘까?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에다가 다시 또 뭐가 추가로 들어가냐면은 딥러닝. 저런 뭐가 나타나는데 저거는 사람이다? 저놈이 아니야. 사람이 나타났다. 차가 나타났다. 탁탁탁탁 빨리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딥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 비전 합쳐져 가지고 엄청 발전할 것이죠. 그 다음 드론, 그 다음에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뭐 지금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로보틱스, 이제는 광 컴퓨터. 혹시 하드웨어 관계되는 친구들은 이쪽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AI 쪽하고 딥러닝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야하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하고 이쪽은 무인 자동차까지 이렇게 큰 꼭지 4개는 앞으로 뭐 10년 이상은 큰 발전을 할 거라 보고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전처럼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고 컴퓨터를 잘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하는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응용해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응용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요즘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곽광을 받고 있다.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정리해 보면 논리적 분석과 적절한 정보의 검색을 위해서는 연계와 논리가 필요하고 이거 체크해 줘야 되겠다. 정보의 판단을 위해서는 그래프 트리 집합론이 필요하다는 것, 정보 A 정보랑 B 정보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관계, 함수, 형식과는 문법이 필요하고요. 복잡한 연산을 위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것, 뭐 100만 곱하기 100만에 해당되는 연산을 행위를 이용해서 빨리 푸는 거,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시스템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오토마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제 해결. 이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 관해서 필요한 수학들이 이런 놈인데 이 놈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산 수학에 조금씩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해서 한 주 수업을 해볼 수 있는데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또 비슷한 유사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수학에 예전에 배웠던 수학은 일단 접자. 왜냐하면 미분적 분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어떤 수학을 다룰 거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야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수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타입이 돼야 될까? 디스크리트 타입이 돼야 되겠다. 디스크리트 타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담아 놓으려고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정보를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모으는 과정 같은 유사한 것끼리 모아야 될 거니까 집합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 집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집합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릴레이션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로우 레벨에 해당 데이터뿐만 아니라 하이라키 스트럭처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저장해 줄 수 있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자료 구조가 뭐냐면 트리, 그래프만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어떤 처리가 필요할 거고 논리적인 처리는 나중에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퀘리, 정보 검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계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 사용한다든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학이 뭐다? 이산 수학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산 수학은 이산적인 수학 구조에 대한 연구한 학문으로 집합, 정수, 관계, 그래프 형식은 다룬다. 우리가 이산 수학을 학습한 주된 이유는 수학적인 논리를 공부하겠다. 이산 수학의 기초를 익혀서 창의적인 사고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어디에 사용한다? 컴퓨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수학이다.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추상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수학적 모델링에는 주어진 문제의 상황과 배경에 맞도록 해야 될 것이며 주어진 문제와 그 다음에 수학적 구조의 매핑을 잘 해야 되겠다. 수학적 기초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요거 아까 이야기했죠? 이산 수학의 생활 속에 없는 분야는 네트워크,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요거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르고, 이런 거 다르고, 이런 거 다르고,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창의속지공학부에 잘 들어왔다. 자, 이제부터는 공부하는 일만 남았겠네요. 자, 첫 주, 자, 워밍업 잘했습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를 나갈 거고, 이상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 노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각 연습 문제를 노트에다가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노트뿐만 아니라 노트에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메일로 저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주는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말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예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풀고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거를 끌려면 어떻게 하죠? 공유 중지를 하고